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유롱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3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감리에 관한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상 처음에 이런 문제 접하면 굉장히 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감리 문제는요 좀 비벼볼 수가 있어요. 글을 잘 보시면서 맞추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다음은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단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로 작성할 것. 자, 그런데 제가 비빌 수 있다는 뜻이 뭐냐면요. 해설을 잘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 감리원인가 이렇게 찍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해서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은 지금 뭘 한대요? 그렇죠. 책임 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감리원? 책임 감리원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 감리에다가 원만 붙이면 1번 정답이 되고요. 두 번째, 누구란? 책임 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담당 감리 업무를 책임 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책임 감리원을 뭐 한대요? 보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보조 감리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상주와 비상주라는 게 있거든요. 상주는 계속해서 거기 있어야 되는 사람, 비상주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 비상주 감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답안으로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비벼서 한두 개 좀 찍어내신 분들도 있지만 물론 감리는 처음 접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전기공사업법 너무 어렵죠. 특히나 이러한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이런 거는 당연히 자격증 따기 전 분들은 당연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보도록 할 텐데 하도급 제한 등 공사업자는 도급을 받는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줘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내가 받은 거를 그냥 쓱 하고 다른 회사에 보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무엇을 한마디로 내가 받은 거 전체 그냥 조금 싸게 딴 데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는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장사하도록 하도급을 주려면 해당 전기공사에 누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그렇죠. 지금 내가 뭔가를 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발주한 돈 많은 우리 물주, 발주자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발주자에게 이를 알려야 되겠죠. 이 공사 내가 다 못해, 안 해. 그래서 일부는 다른 데다 할 거야.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어떻게? 그쵸. 공부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시퀀스 문제입니다. 얘는 우리가 요즘은 어때요? 기사, 산업기사 문제들이 어때요? 좀 왔다 갔다 하죠? 얘는 원래 기사에서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기사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 문제 당연히 처음 보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우리 지금 시험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유접점을 주고 무접점을 그리라고 했으면요.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논리식 출력식을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출력식은 지금 파일럿 램프 PL에 관한 출력식을 쓰는 건데 자, 조건을 볼까요? 지금 PL은 X3의 B접점, 바와 그리고 X4의 A접점, 긍정이 뭐예요? 병렬 합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PL은 X3의 부정과 병렬 합으로 X4의 긍정이 연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X4라는 애가 뭐래요? X1과 X2의 직렬 곱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X1과 X2는 또 누구냐?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게 되시면 짠 하고 얘를 누르면 X1이, 얘를 누르면 X2가, 얘를 누르면 X3가. 그래서 A, B, C가 X1, 2, 3를 지금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출제자분이 어떻게 줬어요? 그렇죠. 우리 얘네들을 A, B, C하고 이렇게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출발을 시킨 걸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얘가 뭐였어요? x1. 얘가 뭐였어? x2. 얘가 뭐였어? x3였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x1과 2, 1과 2의 직렬 곱이 뭐다? x4다. 그러면 얘네들이 쭉 나가서 직렬 곱이 뭐라고요? 그쵸. x4인데, 선생님, 이거는 출력이 아닌데요? x4와 x3의 그쵸. 부정이 다시 병렬 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서 x4의 중간 출력 위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난 이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중간 출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가지 다 맞는 답안입니다. 그러면 얘와 지금 x3 요 c와 만나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병렬 합으로 된 게 PL.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했다? 네모칸으로 딱 비워서 나왔는데, 자, 이 시험 문제 선생님 x1, 2, 3 안 써도 됩니까? 안 써도 됩니다. 이는 실제 출제자분이 이렇게 줄 때도 있고 x1, 2, 3로 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x1A, x2B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입력단에 주어진 건 건들지 말고요. 이 문제의 중요 쟁점은 뭐다? 그렇죠. 이 중간 출력 x4를 쓰냐 안 쓰냐가 바로 핵심 요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이거 당연히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문제풀이로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 출력 문제도 꼭 해결하고 나와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얘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오랜만에 나온 반복 설명. 자, 우리가 동작 설명 중에서 키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일단 단독이어야 돼. 이 문제가 동작 설명 단독이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시퀀스라고 해도요. 추가 묻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냥 동작 설명이 그냥 점수를 주면서 팡 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ON은 해요. 그런데 OFF는 하지 않아. 왜요? 반복키로 할 거니까 끄면 안 되거든요. 알아서 계속 돈다는 걸 마지막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타이머가 몇 개? 2개 이상 돼야 돼. 이거 조건 만족하면 100%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반복키로 문제라 그랬습니다. 왜? 마지막에 1초 간격으로 깜빡인다. 안 그러면 어떻게? 반복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채점을 안 합니다. 왜? 이 회로를 해석하지 못한 사람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와 같이 디테일하게 천천히 한번 회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A가 닫혀 폐회로가 됐을 때 A는 지금부터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한번 딱 붙으면은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A가 닫혀 폐회로가 되면 어떻게 한다? 선생님 X2의 B접점 이런 건 안 쓰나요? 안 씁니다. 동작 설명할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 접점과 여자 소자되는 계정기만 잘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T1이 여자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타이머 1에 관해서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 타이머 1은 한시 동작 순시복귀 A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음에 써야 될 거는 바로 이 설정 시간에 관해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쓴다? 그렇죠. 1초 뒤라고 쓰셔야겠죠. 그러면 1초 뒤 디테일하게 내가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시 동작 순시복귀 T1 A 접점에 의해. 그런데 이미 1초 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냥 T1 A 접점에 의해 움직이는 접점에 의해 여자 소자되는 계정기만 X가 여자 된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X의 A 접점들이 움직일 텐데 먼저 여기서 X의 A 접점은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X의 B 접점도 있어. 그러면 얘가 자규 접점이거든요. 자규유지를 한다 이런 말 쓸까 안 쓸까? 그렇죠. 굳이 안 씁니다. 왜요? 제가 지금 여자 된다고 했지 소자 된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여자 되니까 이러한 표현은 써도 틀리지 않아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에 써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X의 A 접점에 의해 누가? 그렇죠. 타이머 2 여자. 그리고 PL 램프가 점등되며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어디 있어요? 내가 이 표현을 못 쓴다 해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요놈. X의 B 접점에 의해 T1이 소자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캐치하시는 분이냐, 캐치를 못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냐 없냐로 바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이머 2 여자, 파일럿 램프는 점등됐어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 지금 얘는 점등했으니까 끝났고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누구다? 타이머 2다. 타이머 2도 역시나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이번엔 B 접점이네요. 그러면 다음에 써야 될 거 항상 뭐다? 그렇죠. 몇 초? 이번엔 또 1초. 그래서 1초 뒤 타이머 2 B 접점에 의해 누가 끊어져요? X가 소자되고 이때 타이머 2 소자, PL 램프 소등, 그리고 다시 타이머 1이 여자되어 위의 동작을 반복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1초 간격으로 어떻게 PL 램프가 깜빡인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다만 마지막에 위의 동작을 반복한다 또는 1초 간격으로 깜빡인다 이런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예 채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써주신 분들이라면요 아마도 앞에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다 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회로가 반복 동작인지 아닌지를 일단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키워드 뭐다? 동작 설명 문제가 나왔는데 단독 문제예요. 다른 게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분명히 켜줬어요. 요 A를 닫아줬는데 다시 뜯어내진 않았어요. 끄진 않아요. 그리고 뭐가? 이러한 타이머 릴레이가 몇 개? 2개 이상이 되면은 반복회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한동안 안 나오겠죠. 다만 이러한 반복회로 문제들은요 갑자기 다른 그림으로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 3가지 쓰세요 라고 했네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성점 접지 그러면 직접 접지, 그렇죠? 저항 접지, 소호리에터 접지, 그리고 비접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 넷 중에서 뭐 3가지만 쓰시면 되니까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문제 보시면 몰드 변압기의 장점 3가지 쓰랍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몰드 변압기가 이제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변압기는 유입 변압기를 기준하니까 그럼 유입 변압기에 대해서 몰드 변압기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유입 변압기는 기름이 들어있죠. 절연유라는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선 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려면 기름을 다 빼내야 되니까 점검 보수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름통 때문에 무겁고 외형이 크죠. 덩치가 큽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몰드 변압기는 아무래도 건식 변압기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 우려가 적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없으니까 보수나 점검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름통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형, 경량화, 가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이나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과부하 내량이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 크다라는 거. 그리고 습기나 먼지 등에 강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뭐 내습이나 내진성이 좋다. 뭐 이렇게 쓰셔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보시면 관용도 기출문제가 되겠는데요. 저압 케이블 회로의 누전점을 후크오미터로 탐지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3상 4선식 선로의 합성 전류를, 자, 요 3상 4선식 4개 선로를 한 대 묶어서 후크오미터로 그림과 같이 측정했습니다. 부하 측에서 누전이 없는 경우에 이 후크오미터는 얼마를 지시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여기 부하 측에서 지금 누전되는 게 없다면 전류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는 게 없다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원선 RST에서 그대로 전류가 들어가서 부하에서 중성선을 통해서 다시 귀로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한 대 묶어서 측정하면 이 전류와 이 전류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상쇄돼서 결국 아무것도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0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부하 측에서
지락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3A가 지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들어온 전류 중에서 3A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귀로하게 될 테니까 이 후쿠오메타가 요 지락 전류만큼을 검출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지락이 없다 그랬으니까, 누전이 없다 그랬으니까 결국 0을 측정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다른 곳에는 누전이 없고 G 지점에서 3A가 누전이 된다면 S 지점에서의 후쿠오미터 검출 전류가 얼마고 K 지점에서 검출된 전류는 얼마냐. 지금 보시면 여기 수용가 1, 2, 3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앞쪽에 G 지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락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3A가 여기서 누전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 보셨듯이 이게 3상 4선식이니까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서 수용가들을 거쳐서 들어간 다음에 중성선으로 이렇게 귀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3A가 누전되고 있으니까 귀로될 때 3A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귀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측정된 전류는 이 지락전류, 누전된 3A를 얘가 측정하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누전이 생긴 게 아니니까 이 수용가에 들어간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아무것도 측정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S지점은 3A, 여기 K지점은 0A가 검출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상 전원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콘덴서 용량이 3000kVA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콘덴서를 갖다가 Y결선으로 바꾼다면 용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델타 결선 시의 콘덴서 용량은 선간전압 기준으로 3ωc V제곱이고 Y로 결선하면 그냥 ωc V제곱이죠. 그러면 델타일 때랑 Y일 때랑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델타가 3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억하시는 거는 델타 결선 시의 용량이 Y결선 용량에 얘가 3배 크더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Y결선일 때 용량은 델타 용량의 3분의 1배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아마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더 해설을 달았지만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적용한다면 지금 델타로 했을 때가 3000이니까 결국 Y결선은 델타 용량의 3분의 1배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3000이라는 용량의 3분의 1배 하셔서 1000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량은 1000kVA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변압기 효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 부하에서 동손이 100W, 철손이 50W라면 자, 동손이 결국 PC죠. 철손 PI가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결국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는 몇 %냐라고 했습니다. 부하를 물어봤는데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결론은 부하율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최대 효율이 나올 때 부하율이 얼마냐? 최대 효율 시의 부하율은 루트 PC분의 PI가 되는 거죠. 당연히 최대 효율 조건인 요 식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철손과 부하율 제곱한 동손이 같아졌을 때가 손실이 최소고 그때가 효율이 최대니까 이 식에서 부하율 M을 찾은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부분도 설명을 위한 부분이니까 답안지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부하율 M은 요 조건일 때 최대 효율이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동손과 철손을 주어진 수치 집어넣으셔서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100분율로 답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부하의 허용 최저 전압이 115V, 축전지와 부하 간의 전선에 생기는 전압 강하가 5V, 이때 축전지가 전체 55셀을 사용하고 있다면 한 셀당 허용 최저 전압이 얼마냐?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이 공식은 원래 기억하시면 좋은데 공식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지금 부하가 동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압이 115V래요. 여기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부하가 115V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부하한테 가는 도중에 전선에서 전압 강화가 5V가 생기더라.
그러면 여기에 내가 전지를 이렇게 쭉 달았는데 요 전지가 총 55셀이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죠. 55개. 그러면 당연히 요 한 셀이 얼마를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하가 원하는 전압이 115고 가는 도중에 전압 강하 5V가 생긴다면 얘가 얼마를 공급하면 돼요? 115에 5를 더한 만큼을 공급해 주면 되고 전체가 55셀이니까 셀 개수로 나누면 결국 한 셀당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2.18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수용가 ABC에 공급하는 배전선로의 최대 전력이 800kg고요. 수용가의 부동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ABC에 대해서 최대 전력이 800이라는 것은 ABC가 합쳐서 나오는 최대 전력이죠. 다시 말하면 합성 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성한 최대가 800이고 각각의 수용가들에 대해서 설비 용량과 수용률을 줬으니까 우리는 각각의 설비 용량의 수용률을 곱하면 이게 각각의 최대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최대 전력 둘이 곱한 거, B의 최대 전력, C의 최대 전력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최대 전력을 갖다가 합성 최대로 나누면 그게 부동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률은 이렇게 각각의 최대 전력을 더한 것을 합성한 최대로 나눠주세요 라는 거니까 결국 각각의 최대는 둘이 곱한 거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400의 수용률 0.7, B는 600의 0.6, C는 500의 0.65를 곱하셔서 다 합한 다음 합성 최대인 800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요게 부동률이 나오게 되겠고요. 소수점 처리하셔서 1.21이라고 답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동기발전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발전소의 발전기가 3000V에 100A, 동기 임피던스가 13.5ohm일 때 이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복원을 저희가 해봤는데 이 문제에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어요. 발전기인지 변압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는 단상이라는 표현이 있냐 없냐.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는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이와 같은 형태로 복원을 해놓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맞춰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자, 일단 발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3000V래요. 그러면 이 발전기는 몇 상일까요? 특별한 문제 조건이 없이 동기 발전기는 말이 없으면 3상이다 라고 해석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3000V 3상에 선간전압이 3000V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류는 100A. 그러면 발전기의 용량을 먼저 구해봐야 될 텐데요. 바로 발전기 용량 비상전력분은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니까 루트 3 곱하기 3000V 그 다음에 전류값 I를 곱하게 되면 이때의 전류값이 바로 519.62kVA라는 비상전력의 발전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보게 되면 그때 임피던스 값은 10V 자승의 PZ라는 식이 있었죠. 그래서 나쁜 자식 폐조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바로 그 식입니다. 자, 그래서 10V 자승이니까 10 곱하기 V가 몇 볼트인지 봤더니 여기서 보신 것처럼 3000V, 즉 3kV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발전기 용량이 방금 계산했던 519.6이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고 이 다음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임피던스가 얼마나 봤더니 13.5가 되니까 13.5 대입해서 계산기 두들기면 77.94% 나오게 되고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77.94가 되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만약 단상이었다거나 변압기였으면 약간 풀이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바로 조명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 펀데스 문제인데요.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10m와 20m, 그러니까 이게 면적 S라고 볼 수 있겠죠. 면적 S와 조도 E는 250럭스, 그리고 40W 형광 램프가 광속이 2400 루멘이라고 했으니까 F는 2400. 이 사무실에 대한 최소 전등수, 그냥 N을 등기구수 N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조명률 U는 0.5, 감광보상률 D는 1.2를 주었습니다.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구의 수 N은 바로 펀데스 이용한 거니까 FU분의 DES가 돼서 감광보상률 D는 1.2, 그 다음 도도는 250럭스, 그 다음 가로와 세로가 10m와 20m, 마지막으로 광속 F는 2400, 조명률 U는 0.5로 조였을 때 이때 등기구의 수는
당연히 50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수는 몇 등? 50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만나는 문제는요, 리액터 3총사가 나오는데, 소 리액터를 뺀 나머지, 그죠? 블러 리액터, 직렬 리액터, 한류 리액터 역할인데, 아마 뭐 이거 딱 보자마자, 그죠? 바로 답이 보이시죠? 블러 리액터, 물론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페런티 현상 방지 가볍게 쓸 수 있고요. 직렬 리액터는 뭐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바로 제5 고저파 제고고, 한류 리액터는 그죠? 단락전류 억제 또는 뭐 단락전류 제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참고로 소호 리액터는 그죠? 소호 리액터는 지락전류, 소호 리액터는 지락전류 제한이지 않습니까? 지락전류 제한 또는 뭐 억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락전류 제한해 갖고 효과, 그죠? 그래서 아크를 갖다가 소멸한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리액터 4총사인데 블러 리액터, 직렬 리액터, 한류 리액터 하면 화면에 보이는 요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콘덴서를 너무 많이 설치해서, 그죠? 가보상시 발생하는 현상 세 가지인데,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연습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가보상시 문제점인데, 한 4개, 5개 들었죠. 가보상시 문제점 하면, 그죠? 계모는 고역선, 계모는 고역선, 계모 고역선이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계정기 오동작이 나타나죠. 공부해다 보시면 가보상과 계정기 오동작과 무슨 관계, 이렇게 질문 많은데, 그죠? 바로 이거죠. C가 많으면 모선 전압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선 전압이 상승하면 어떤 계정기 동작할까요? OVR 과전압 계정기 동작하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동작하면 안 되는데 동작했으니까 바로 오동작이죠. 그래서 계정기 오동작, 모선 전압 상승. 그리고 우리는 전력 계통에 변압기가 있죠. L. 그리고 콘덴서의 C. 우리가 L과 C가 만나는데 악조건이 뭐냐면 병렬로 만납니다. 병렬 공신되면 고조파가 커져요. 그래서 고조파 왜곡 증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사니까 요 정도 쓰면 되는데, 고조파가 왜 커집니까? LC 병렬 공진에 의한 고조파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히려 가보상하게 되면 역률이 떨어져요. 역률 저하. 그래서 역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손실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전력 손실 증가. 정답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할 때는 계모 고역선 하면 충분히 가보상시 문제점 3가지 쓸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콘덴서 용량인데 콘덴서에 관련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1단계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콘덴서 설치 전 역률 세타1 0.8, 그리고 유효 전력 P, P와도 하나밖에 없죠. 1000kW. 그리고 세타2 0.9, 그리고 콘덴서 용량 관하.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으면 뭐 화면에도 보이겠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콘덴서 용량하면 P 가로 열고 탄젠트 세타1, 탄젠트 세타2. 그래서 우리는 딱 보니까 P는 1000kW고요. 세타1은 0.8. 그러니까 탄젠트니까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그 다음에 세타2는 0.9니까 사인은 암산은 안 되니까 루트 1 마이너스 0.9 제곱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P 자리에다가 만 넣어주고요. 가로 안에 뭐 0.8에 1 마이너스 0.8 제곱이죠. 요 정도는 우리가 분자에 0.6을 바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암산은 되니까 루트 1 마이너스 0.9 제곱.
뭐 계산하시면 2656.78에서 계산기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필기의 이론적인 내용이 났는데 아마 이런 문제를 만나면 순간 당황스러울 겁니다. 근데 딱 보면 그죠? 쓰는 게 아니고 객관식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기 구성요소 하면 머릿속에 두 가지 뭐 기억하세요? 직렬갭, 특성요소죠. 그러면 일단은 1번, 2번 어딘가에 그죠? 직렬갭, 특성요소입니다. 근데 조금 세부적으로 봤더니 나눠져 있어요. 일단 1번에 비직선형 저항소자. 바로 비직선형 저항소자는 특성요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보자마자 비직선 저항소자 나오면 1번 바로 특성요소라고 느낌이 잡히죠. 특성요소가 뭐냐면 비직선 저항소자인데 무슨 얘기냐면 양아치 같은 이상전압 들어오면 특성요소의 저항이 뭐죠? 낮아집니다. 저항이 낮아지니까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할 수 있죠. 그러면 평상시 상형주파일 때는 그죠? 특성요소의 저항이 커져요. 그러니까 상형주파 정상시는 대지하고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데 비직선 저항소자라서 이상전압 발생 시 방전 전류를 흘린다. 그러니까 특성요소는 내 전류를 대지로 방전시켜요. 그래서 이상전압 파고치를 억제한다. 다른 말로 전위 상승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라도 특성요소 나오면 키워드 비직선 저항소자 그리고 내 전류 대지로 방전하고 전위 상승을 억제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상전압 파고치를 억제한다. 이런 거.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 필기의 절연 파괴를 방지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속류가 지속되지 않도록 제한다. 이걸 다른 말로 절연 파괴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번은 바로 특성 요소고, 자, 2번 보세요. 근데 보시면 가로에 1번, 1번이죠. 그러면 보세요. 정상 상태에서는 필기, 특성 요소를, 여기도 보세요. 이상전압을 저감시키고 특성 요소를 통해,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번이 직렬갭이라면 필기 직렬갭을 뭐 저감시키고 직렬갭을 통해 뭔가 조금 딱딱하죠. 그래서 여기는 딱 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죠? 1번은 특성 요소가 보이는 거고 2번은 자동으로 직렬갭. 뭐 우리는 이게 객관식 스타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1번은 특성 요소, 2번은 직렬갭인데 직렬갭이라는 건 정상 상태에서는 필기 특성 요소를 절연시켜서 그러니까 대지로 방전을 방지하는 거고 이상전압 들어왔을 때는 그죠? 방전을 유도하여 이상전압 저감시킨다. 그래서 뭐 특성 요소를 통해서 속류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직렬갭은 속류 차단하고 소작용 이런 걸 조금 기억하면 이 문제가 좀 확대되면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필기 구성 요소 나오면 그죠? 직렬갭 특성 요소인데 비직선 저항 소자 나오면 이거로 특성 요소 해갖고 답을 조금 찾을 수 있는 좀 그렇게 문제를 쉽게 푸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